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장점은 체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체력은 스포츠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의 체력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존다든지 영화를 보다가 잔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다 존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년 동안 제가 호텔리어라는 일을 하면서도 새벽과 밤 시간을 이용을 해서 미준이라는 채널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체력이 좋은 점은요, 나이가 먹어서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열심히 좀 혹사를 하고 나면 바로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가끔씩 주말이 돼서 조금씩 루틴에서 벗어나는 일과를 보내고 나면, 그러니까 조금 무리를 했으면요, 그 다음날엔 여지없이 굉장히 피곤감이 늘려오고, 조금 좀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정말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월요일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까지도 결방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도 하고요. 계속해서 좀 절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에 5번밖에 보내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한번 결방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증시가 마감되려면 한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S&P 500이 마이너스 0.24%,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8%고요. 나스닥도 0.67% 정도 빠졌습니다. 러셀 2000만 지금 파란색을 보이고 있는데 플러스 0.4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볼 텐데 로빈후드가 한 15% 정도 올라갔고요. 발레가 5% 상승 중입니다. VNOM도 5% 상승, SQM이 4% 플러스고요. 온세미컨덕터가 2.89%, 쿼버도 2.37%, 퀄컴 1.82, 디어가 1.62, 캐터필러가 1.37%, 그리고 텔라독이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좀 발견이 되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좋지가 않습니다. 10% 이상 폭락을 하고 있고요. C 리미티드가 7.24%, 유니티가 6.3% 마이너스, 팔란티어 5.6 마이너스, 업스타트도 5% 이상 빠졌고요. 로크가 5% 마이너스, 클라우드 플레어 4.6% 마이너스, 프로테라가 4.36% 마이너스, 오픈도어 4.5% 빠졌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아이온큐라든지 루시드, 니오 같은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라간 종목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진 종목도 반 정도 되는 그런 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월요일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요,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미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견해, 다양한 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기사가 어제 읽어드린 기사에 비해서 더 좋은 의견이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높아서 읽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뷰는 주식시장의 미래는 결코 아무도 예측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도 결국 위너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의 전망을요, 약간 재미
재미 위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이번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라는 것은 결국 하락장이 지속되는데 잠깐 반등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모간 스탠리의 의견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승은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잠깐 반등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잘해야 7% 정도 올라가다 말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징 레이트라는 것은 채권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고 오일에 대한 프레셔가 많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쇼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릴리프 랠리가 나타났다. 잠깐 반등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디케이션 어떠한 그 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로스 워리는 뭐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리세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피크를 찍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점점 더 많아지는 시장의 우려는 뭐냐면 성장이 둔화될 거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간 스탠리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이제 디클라인 인 본드 일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뭐 6% 정도 한 주 동안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마켓의 투자자들이 잠깐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 윌슨이라는 스트레지스트 모간 스탠리의 최고 전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좋은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컨티뉴에이션, 그러니까 계속돼야 된다. 뭐가 계속돼야 되냐면요. 밑으로 쭉 열거되어 있는 게 다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일단은 채권의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는데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일은 너무 난무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또한 호키시한 페드의 폴리시가 좀 잠잠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강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데 이런 연준의 태도가 다시 좀 비둘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코노믹 그로스,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GDP 같은 게 발표될 때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닝 시즌이 7월 달에 시작되는데요. 이 어닝의 리비전이 지금부터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등이 영원히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보기에는 이러한 컨비네이션이 물론 이제 다 같이 나타날 가능성도 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recent 리바운드,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던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리바운드 반등은 베어 마켓 랠리라고 생각을 한다. 베어 마켓 랠리는 지속적으로 이게 쭉 베어 마켓 하락장에서 잠깐 반등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번에 베어 마켓 랠리는 5%에서 7%,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간 게 거의 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5에서 7% 정도 올라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S&P 500이 지금 현재 멀티플이 16.3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16.3배는 포워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16.3배 정도를 곱하면 멀티플이 나온다. S&P 500의 시가총액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죠. 근데 지난주에 한 15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16배까지 다시 올라갔죠. 따라서 멀티플이 다시 확장됐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6배도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굉장히 좀 점점 더 많은 우려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어닝 결과를 앞두고 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마 이 어닝의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뭘 믿고 있냐면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랠리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랠리는 베어마켓 바운스, 즉 베어마켓에 일어나는 잠시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하는 유일한
질문은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경우, 소프트 랜딩이 지금 베이스 케이스라고 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모간 스탠리에서도요,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리세션으로 가지 않고 잘 연착륙을 해낼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S&P 500이요, 3,400에서 3,500까지 떨어지다 반등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제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한 3,900 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3,400까지 떨어지면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하지 못하고 리세션으로 간다. 경착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아마 3,00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 22%, 23% 정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야 바닥을 찍는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모간 스탠리에서 가지고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 기사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현재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아직도 비싼 상태라고 얘기하는지 이 분석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다. 사실이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균치랑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역사적 평균치보다 위에 가 있더라. 이렇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장의 밸류에이션, 시장의 가격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총 20가지의 평가 지표 중에 단 6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개의 평가 지수는 모두 S&P의 과거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밑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에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제 관심을 많이 끌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현재 트레일링 PE 레이쇼가,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S&P 500에 들어있는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18배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18배 그러면 뭐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요, 그 옆에 12.3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번의 베어 마켓이 있었잖아요. 이 베어 마켓이 그 바닥을 찍었을 때 당시에 PE 레이쇼를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2.3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8.1배라는 이 PE 레이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수치일지 몰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베어마켓의 바닥이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베어마켓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PE 레이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도 아직 한참 더 떨어져야 예전 과거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기에는 PE 레이쇼가 아직도 너무나 높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여기 한 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의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20가지의 평가 지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게 이제 트레일링 PE죠. 현재 18배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에 들어갔을 때 바닥을 찍을 때는 한 12배, 13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이 아니고요, 평균치를 보면 16.5배였습니다. 따라서 평균치에 비해서도 조금 더 비싼 상태죠. 약 8.8%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오버밸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으로 보시면 포워드가 나오죠. 포워드 컨센서스 P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5.6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점은 에브리지도 15.6배죠. 따라서 고평가가 아니고 그냥 적정 수준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컨센서스라는 것은요, 시장의 전망치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7월 달부터 기업들이 이들의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과연 이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포워드 PE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상태는 아니다. 자, 과연 그런데 이 컨센서스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쉴러 PE 레이쇼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PE 레이쇼는요, 딱
1년의 실적과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일링 P라는 것은 지난 12개월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포워드라는 것은 향후 1년 동안의 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PE 레이시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딱 1년간의 실적과 그 시가총액을 비교하기 때문에 반짝 실적이 낮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해서 좀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굉장히 PE 레이시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경기나 비즈니스 실적의 그 단기적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해서 과거 10년 평균 어닝을 가지고 PER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1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순이익이 있잖아요. 이거의 평균치를 이용한다.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PE 레이시오가 실러로 따지면 32.9배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러 PER을 보면요. 너무나 비싼 상태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는 17.3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과거의 실적하고 다 모아서 하니까 굉장히 비싸지죠. 갑자기. 그 얘기는 현재 최근 들어서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랑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렇게 비싼 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트레일링 PE만 보면 과거 평균하고 별 차이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빠르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숫자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9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P 그리고 BV가 나옵니다. 이거 슬래시는 이제 나누기잖아요. 자, 그러면 P는 프라이스니까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을 BV로 나누잖아요. BV는 Price to Book Value. 그러니까 Book Value를 지금 PV라고 부릅니다. 자, Price to Book Value는 뭐냐면요. 장부상 가치랑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Book Value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현재는 3.8배죠. 근데 역사적인 평균은 2.6배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보다 한 43% 정도 오버 밸류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죠. 자, 다음은 EV 그리고 EBITDA가 나옵니다. EV는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고 그리고 부채를 더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컨퓨징 하거든요. 왜냐면 현금을 왜 안 더하고 빼지? 부채를 왜 안 빼고 더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요. 기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에 내가 적당한 가치를 알아야 그 돈을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을 살 때 오히려 싸게 사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빼주는 거고요.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사고 나서 내가 그 부채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EBITDA라는 것은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그리고 Amortization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earning은 earning인데 interest, 그 이자를 내기 전에 그리고 tax, 세금도 내기 전에 그리고 감가상각도 하기 전에 그때의 earning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earning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높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 보니까 현재 멀티플은 11.5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0.4배고요. 따라서 10% 정도 오버 밸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EG가 나옵니다. PEG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누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PEG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현재 1.3을 보이고 있고요. 에버리지가 1.6입니다. 따라서 PEG를 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비싸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성장세가 옛날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PE 레이시오가 과거보다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숫자가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은 P/OCF가 나옵니다. OCF분은요, Operating Cash Flow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모든 현금에 이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 쓰고 나서 남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부르고요. 밑에 보면 FCF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 캐시플로우겠죠. 프리 캐시플로우는 뭐냐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설비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큰 돈 쓰는 거. 이 카펙스까지 쓰고도 그래도 남는 현금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업 그 캐시플로우,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랑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14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1배였거든요. 따라서 비싼 상태죠. 25% 정도 지금 오버밸류 돼 있다. 자, 그런데 프리 캐시플로우랑 비교를 하니까요. 22.7배가 돼 있는데 평균은 27배였죠. 따라서 과거보다 오히려 더 싼 상태다. 따라서 이거는 18.6% 정도 지금 언더밸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좀 프리 캐시플로우를 많이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다음은 EB랑 세일즈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매출이죠. 매출에 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한 2.6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는 2.0배였거든요. 따라서 32% 가까이 지금 오버밸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ER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ERP는요, Equity Risk Premium의 약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채권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위험자산인 이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이 더 좋아야 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57이라고 써 있죠. 근데 평균치는 501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더 높죠. 따라서 이 부분은 좋은 겁니다. 31% 정도 과거보다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 S&P 500의 디비던드 일드랑 10년 국채 금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당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수익이 될 수 있죠. 10년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원금이 보존되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드가 누가 더 높은지 아니면 높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요. 0.7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S&P 500의 배당률을 10년 국채금리로 나눴을 때 0.7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0.5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당이 이 국채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의 가치가 좀 매력이 더 S&P 500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3%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S&P 500을 지금 WTI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WTI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의 약자거든요. 이것은 글로벌 오일 가격의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일 가격과 S&P 500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보다 비싼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밑에는 금 가격과 지금 S&P 500을 비교해 봤을 때도 25%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 비싼 상태다. 좋지 않죠? 자, 끝에서 두 번째는요. S&P 500과 지금 러셀 2000의 포워드 P 레이쇼를 비교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요. 1.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P 500의 P 레이쇼, 포워드 P 레이쇼랑 러셀 2000의 포워드 P 레이쇼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죠. 멀티플이 비슷해야 되지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4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S&P 500의 포워드 P 레이쇼가 러셀 2000의 포워드 P 레이시오보다 40% 정도 더 비싸다는 거죠. 따라서 옆에 보시면 42%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S&P 500의 시가총액과 미국의 GDP를 비교하는 겁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죠. 이게 그 유명한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가 이제 국내 총생산과 S&P 500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비교해서 퍼센티지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평균치는 0.64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GDP가 100이라면 S&P 500의 시가총액은 64였거든요. 이게 역사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거꾸로 돼 있죠. GDP보다 S&P 500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30% 정도 더 커져 있잖아요.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 S&P 500이 GDP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버핏 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려 101%나 오버밸류 돼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20가지나 되는 다양한 지수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대다수 과거의 평균보다는 오히려 비싼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치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 역사적인 평균을 집계할 때 과연 5년 평균인가, 10년 평균인가, 20년 평균인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수치가 1960년대부터 아니면 1986년대부터 수치를 모아온, 따라서 이러한 수치가 처음에 사용되기 시작될 때부터의 모든 수치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랑 지금 현재랑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기업이 좀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성격도 많이 다르고요. 따라서 마진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렇게 1960년대 아니면 1986년대부터 쌓아온 평균과 비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과거 10년, 과거 15년 그 정도의 평균과 비교를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과거에 몇십 년 동안에 쌓여진 그런 평균치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좀 비싼 상태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기관의 의견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차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반등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하이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최근의 드랍 in Treasury Yield. Treasury Yield가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킬 것이다.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것은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디에 모여들냐면 빅 네임 그로스 스톡, 그래서 성장주 테크 주식들의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오픈하이머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Risk of Rise in Interest Rate이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주식 시장의 커다란 걱정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압력이 들어오게 되고 또 시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채권의 금리 인상이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채권도 우리가 멀티플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의 그 금리가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100을 3으로 나누면 33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3%면 이 채권의 멀티플은 33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채권 금리가 뭐 3%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채권은 지금 멀티플이 33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의 멀티플은 20배가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말이 되죠. 안전 투자처인 그 채권은 33배를 줘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은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멀티플이 20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막 5%까지 갔어요. 그러면 100을 5로 나누면 20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멀티플이 20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그 멀티플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밸런스가 맞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악재다라고 단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보통 하는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리 왈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냐면 10년 국채 금리가요 이번에 실패를 했다. 뭐를 실패했냐면 3.25%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얼마 머물지 못하고 바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25%가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레지스턴스라고 부르잖아요. 레지스턴스가 뭐냐면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8년에 피크를 찍었던 게 3.25%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10년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게 보이죠. 2018년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3.25%를 찍고 계속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높았던 수치가 3.25인데 이 옆을 보시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에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지금 10년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3.25%를 뚫고 넘어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바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저항선에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25%에서 뚝 떨어지면서 에퀴티, 주식이 랠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슬로잉 이코노미가 무슨 얘기냐면 경기 둔화, 우리가 지금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잖아요. 2018년, 2019년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3.25%를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사실 미국 경제가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2019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랠리를 시작했다. 따라서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22년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현상만 나타날 수 있다면 경기는 둔화되면서도 주식은 랠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2018년, 2019년처럼 만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2018년, 2019년에는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지금 현재는 8.6%라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3.25% 정도에서 채권의 금리가 머무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코퍼 프라이스는 이제 그 구리값을 얘기하거든요. 구리값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읽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코퍼입니다. 자, 그래서 구리의 퓨처 프라이스를 보시고 계신데 계속 횡보를 하다 갑자기 지난주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자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리값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는 피크를 찍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버켓팅을 한다.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라고 월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2021년 1분기에 피크를 찍은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입니다. 2021년 1분기면 굉장히 좀 오래전이죠. 그래서 1년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성장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은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은 주식들, 그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죠. 그래서 좀 롱텀 뷰를 보고 봐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아마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것을 다 메꾸려면 몇 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이들 주식은요, 대표적인 경우가 ARK의 그 ETF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정점을 2021년 1분기에 찍은 것이 아니고 2021년 4분기에 찍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QQQ의 그 주가 차트가 나와 있는데 밑에는요, ARKK죠. ARKK는 2021년 1분기에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QQQ는 그렇지 않습니다. QQQ는 2021년 막판까지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022년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주식들은 프리 코비드 피크에서 오히려 올라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그 장이잖아요. 여기가 2020년 3월 달에 피크,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 피크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 QQQ를 기준했을 때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두 번째 카테고리라는 거죠. 반면에 ARKK는 코비드 바이러스 이전의 피크를 지금 훨씬 더 지나서 폭락을 해내온 상황이고요. 따라서 두 가지가 다른 형태의 테크 주식이다. 다른 형태의 성장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면, 따라서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아마도 새로운 최고점을 찍으면서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게 바로 QQQ고, QQQ랑 비슷한 그런 종목들의 테크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테크 주식, 성장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 보면 일단은 2021년 1분기부터 주가가 하락한 그 종목들이 하나의 카테고리고, 또 하나는요. 2021년 말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마도 코비드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히려 더 위에 가 있다. 이런 주식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앞으로 다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좋은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최고점을 찍은 게 한 12월 10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봐도 한 11월 19일, 따라서 11월 달, 12월 달 최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2021년 초반이 아니라 2021년 말에 최고점을 찍은 것도 요건에 맞고요. 그리고 현재 코비드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주가가 1,500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는 2,300입니다. 따라서 코비드 전의 최고점보다도 한참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 기사에서 얘기했던 조건에 다 부합이 된다. 따라서 다음에 일어날 불장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종목을 보면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여기가 피크잖아요. 자, 피크가 언제인지 찍어보니까 11월 19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부터 마지막에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요. 코비드가 일어나기 전에 최고점이 73달러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주가보다 지금 168달러니까 훨씬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죠.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에 부합하는 또 다른 기업이 엔비디아다. 페이팔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여기 두 번 정점을 찍죠. 그래서 보시면 2021년 2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조금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랑은 주가 차트가 다르게 보이죠. 더욱이 여기 보시면 코비드 바이러스 전에 최고점이요. 122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75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코비드 전에 최고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페이팔의 주가 차트를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ARKK, 즉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조금 시간이 더디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 회복되는데 좀 주가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토요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재미 요소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7월달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기다리던 어닝 실적이 발표됩니다. 자, 이번 어닝 시즌은요. 조금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가 둔화된다. 여러 가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지가 않다.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이 실적의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와중에 지난주에 제가 모간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판매 대수 그리고 마진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사 하나가 더 떴습니다. 이번에는 미주오고요. 미주오에서도 테슬라, 니오 그리고 리비안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의 그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닝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게 되면 좀 공포감에 휩싸여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도 자주 덮여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좀 의연한 자세로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돼도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미주오에서 이번에 익스펙테이션을 움직인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조금 올리든지 내리든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전기차의 대표 기업들, 전기차 대표 기업들의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요, 다운워드니까 하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쪽에서 일어났던 셧다운, 코비드 바이러스가 재차 발병이 되면서 뭐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록다운이 있었잖아요. 거의 한 달 반 동안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제한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요.
있고요. 미주오에서 세 가지의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낮췄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한 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발표한 그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분기에 EV 유닛 딜리버리, 즉 몇 대를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를 이번에 하향 조정했는데요.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니오 세 가지의 기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샹하이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점, 한 달 넘게 문을 닫았죠.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페니스 인베스먼트 뱅크는 미주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애널리스트 BJ 레케시가 그 해당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테슬라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켓시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요. 디맨드는 계속해서 강력하다. 따라서 테슬라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을 섰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근데 그 뭐에도 지금 현재 EV의 프라이스, 테슬라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진 상태에서도 사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수요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엄청난 그 타격을 받았잖아요. 문을 닫아서. 근데 이거를 다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텍사스 공장이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아직 제대로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전체 판매대 수의 목표가 있는데요. 전망치를 원래는 1.4밀리언 했습니다. 140만 대였는데 이번에 125만 대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자, 그리고 2023년은 원래 184만 대였는데 181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2년 정도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리비안하고 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켓시가 지금 얘기하기를 프레퍼런스, 그가 지금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발표할 때 약간은 컨서버티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진단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업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인플렉션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생산 대수 그리고 판매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찍으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기업이 리비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니오 같은 경우는 많은 생산의 문제를 똑같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 테슬라랑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일단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똑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월 쿼터는 이제 2분기를 얘기하고요. 2분기의 예측치, 그러니까 니오에 대한 예측치는 원래 24K 24,000대였는데 23,000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전체 2022년에 그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142,000대인데 그게 138,000대로 하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요. 원래 4,200대인데 3,900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 그리고 EPS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켓시가 이번에 좀 하향 조정한 것이 테슬라 먼저 보시면요. 2분기 실적이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18빌리언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EPS 같은 경우는 2.49달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5.5빌리언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EPS는요. 무려 1.59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49에서 1.59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한 35% 이상 예전에 비해서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타격이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컨센서스는 17.69빌리언이 매출이고 그리고 EPS는 2달러 7센트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라켓이라는 사람이 진단한 것처럼 테슬라의 매출이 한 15.5밖에 나오지 않게 되면요.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EPS도 만약에 1달러 59센트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달러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다음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엄청나게 좀 타격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컨센서스는 그닥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다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 매출이 317 그리고 순손실은 1달러 45센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303 밀리언과 1달러 54센트 손실로 좀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자, 위안이죠. 9.8 빌리언이었는데 9.34 빌리언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순손실은 원래 0.76이었는데 0.92로 오히려 커졌다. 손실이 커졌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이 세 기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으로 보면,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트렌드를 가진 것이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본다. 긍정적으로 이 세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라켓이라는 전문가의 지금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요.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6%나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반등의 모습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양분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전문가들이 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바닥을 찍었다, 이제는 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전문가는 아직 바닥은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과 좀 적절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6월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 시작할 때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 다 달성하시고 기분 좋게 7월달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Dow and the S&P rebounding, reversing some earlier losses. And we're seeing right now both the Dow and the S&P in the green. The NASDAQ still fractionally lower right now. We're also watching the 10-year note yield right now at 3.185%. A lot to get down to today. I want to start off with you, Jenny, because you're right here. Also, we have a special connection. We started here at CNBC on our first day, so I have a special question for you. Great. Is this the bottom, or is it a bear market rally? I think we've been in a bottoming process, and I don't think it's a recent phenomenon that we've been in it. If we think back to May, the S&P touched down at about negative 20% on the year. Was it last week, 2 weeks ago? Market touched down at about down 23%. And I think that's kind of how this year is going to play out. It's this, I've been saying it all along, it's a cage match of forces of good and evil. We've got a lot of tough stuff out there that we need to digest, but we also have some pretty okay things too, like a consumer that's not in as bad shape as people think, an economy that's not falling off a cliff, corporate earnings that aren't going to be as good as we once expected them to be, but they're not terrible. So we have these forces fighting out. We have valuations reconciling themselves. And I think this is how the year plays out, that we just shuffle between maybe down 10 or 12% and down 20 or 22%. So I think we're in a bottoming process. And I think that gives us a lot of opportunity where you can pick things off. As you guys know, we bought Uber a couple weeks ago. We never could have bought that if we didn't have these bear market, if we weren't in this bear market kind of environment. But it creates opportunity. So I say view it with a positive lens. Don't bank on this rally being permanent, and don't despair if we travel down again. Wow, cage match. Great reference there. I'm going to go over to you, Joe T. Are you wrestling with anything here, whether this is the bottom or a bear market rally? I know you're watching commodities like copper down 20% quarter to date. Yeah, well, I really like what Jenny said there. That's a very thoughtful way to describe what is a very challenging environment. And the one thing that's consistent is the elevated and persistent volatility. So I've kind of defined it as this John Mayer market where we're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And if you think about clarity, that only comes through the course of time. When do you need clarity on? You need clarity on, is inflation peaking? You need clarity on how much are earnings and margins going to contract? And then lastly, what's the Federal Reserve's response going to be? Unfortunately, the calendar says June. We're not in the month of July. And each of those three conditions, we're going to get further clarity and understanding as the weeks unfold. So in the immediate term, what you have right now, Frank,
is you had maximum pessimism. I mean, extreme pessimism. It almost felt as though like it was September or October of 2008. And that's being moderated by a lot of the disinflationary conditions that are existing from the pricing of commodities beginning to decline, whether that's lumber, wheat, copper, natural gas down significantly, and even oil has come down modestly. So in the near term, feel good about things. We're unwinding some of that extreme pessimism as we move towards these very important signature events in July. All right, speaking of extreme pessimism, Weiss, it's like a segue right over to you. I know you're the bear here. I just want to point to something really quick that came from JP Morgan this morning. Marko Kolanovic saying that recession is not part of JP Morgan's base case, and he sees global growth accelerating actually from 1.3% in the first half to 3.1% in the second half. Any thoughts as far as your bearish stance? Yeah, I'm still bearish. Look, markets are driven by liquidity. That's the bottom line. Markets driven by liquidity. And the Fed drove the market substantially higher, drove risk assets substantially higher. Now they're on the other side of it, and they've got lots of company. They've got global tightening. So what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is the veracity of Jenny's statement. I believe she believes it, but that the consumer is still strong. I'm looking at consumer confidence polls that are at 40, 50 years low. So while they may be strong, it's not where they think they are, number one. And number two, I don't know how they can be strong when you're seeing now that 15% of all home renters are late on their rent. That's a pretty high number. So obviously they're deciding, do I put gas in my car? Fortunately, they don't have to heat their homes because we're in summer. Or do I pay my rent? Or do I put food on the table? So the consumer's not strong. That's a pure myth. In terms of maximum bearishness, well, I'd say after the rally last week, you're not at maximum bearishness anymore. So look, this is a bear market rally. I don't know how it ends. I don't know when it ends. But is it a bottoming process? For some stocks, absolutely. And there'll be opportunities to trade it. But the Fed is going to go again at the end of July. Now, we may get an extension of the rally, depending upon what we see inflation numbers out Thursday. But you're playing it data release to data release. But let's not lose sight of the big picture, which is the Fed giveth, and the Fed is in major taketh mode right now, as well as every other central bank.